자,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정조대항함 취역, 그리고 정조대항함 취역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이에요. 오늘 정조대항함이 공식적으로 해군에게 인도가 됐어요. 오늘 언론에서는 정조대항함 해군 인도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해군 인도가 취역이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단 정조대항함은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지스함의 목적은 초기에는 소련의 대량 미사일 포화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함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이 있잖아. 이 항공모함 전단은 소련 입장에선 제1 타격순이었어. 그러면 항공모함을 지켜야 되는데 배 하나마다 미사일 한 기씩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자니 그럼 그거보다 많이 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척이 다양한 목표를 대응하게 만들자 대량의 미사일을 상대로 다목표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체계가 이지스 시스템이에요. 요새는 이지스함이 보통 명사화 됐거든? 근데 사실은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목표 대응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역으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 360도를 내가 다 추적 및 감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하나의 영역인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지스함은 약간 개념이 바뀌었어요. 소련의 대량 미사일 포화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기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2차 목표가 생겼어요.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은 물론 탄도탄 요격이나 인공위성 요격까지 가능해서 해역과 공역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딱 뜨면은 거길 기준으로 반경 이제 한 200km 내는 통제할 수 있는 해역과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함을 현대판 전함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해군에 이지스함이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는 이지스함이 3척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에요. 맨 처음에는 왜 건조했냐? 포괄적인 느낌으로 건조를 했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건조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09년부터 3척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취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원래 6척 건조할 생각이었어요. 이때 약간 TMI를 좀 하자면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6척을 건조를 하고 이순신급 구축함을 12척을 건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12 체제를 가려고 했었어.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반토막이 난 거야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3척만 취역했고요. 이순신급 구축함은 6척 취역했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얘가 등장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 해역에 이런 큰 배가 필요하냐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야, 이지스함 같은 거는 미국이나 일본같이 거대한 바다를 마주하는 그런 나라에서만 운영하는 거지 우리나라같이 해역이 좁은 곳에서는 이지스함 별로 필요가 없어, 이런 소리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과는 달리 아까 말했잖아요. 이지스함은 얘가 존재함으로써 얘를 중심으로 반경 몇백 킬로미터 이내의 해역과 공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북 감시 및 한반도 해역 감시로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떡상해버렸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자마자 10초 만에 탐지하고 추적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은 군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IMF 때문에 3척밖에 건조를 못했잖아. 그래서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중이에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얘네 이제 슬슬 오버홀 죽이거든? 오버홀 죽인데 오버홀을 못 들어가. 괜히 지금 별명이 세종대마왕, 통곡이, 노예르송룡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정조대항함이 취역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3척이 모두 취역을 하면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이제 제 예측으로는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이제 다 취역을 하잖아? 그때부터 이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 척 한 척씩 오버홀을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정조대왕함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해군 군함 중 가장 많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발사대만 3개예요, 종류가. 마크 41, KVLS, KVLS2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마크 41에는 세종대왕에도 썼었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SM2 그리고 SM6, SM3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KVLS에는 해궁 함대공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2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홍상호 대잠 로켓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KVLS2는 아직까지 공개된 거에 의하면 국산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언론에 공개가 돼 있고, KVLS2에 또 어떤 미사일이 들어가냐 그거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아마 연구 중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KVLS2에는 한국형 SM3 미사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보면은 이게 정조대항함의 대공망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펠런스 기관포 2문이에요. 그 다음 먼 곳에선 해궁 대공 미사일이 이제 요격을 시도하고요. 그거보다 먼 거리는 SM2 대공 미사일이 요격을 하고, 그보다 더 먼 거리는 SM6가 요격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먼 900에서 1200km까지는 SM3 대공 미사일이 요격을 합니다. 이게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비행기부터 탄도탄까지 최대 1200km까지 요격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SM3하고 SM6가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SM3는 탄도탄하고 적어도 인공위성은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공기 요격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기 요격까지만 생각하면은 240km인 거고, 탄도탄 및 인공위성까지 요격을 한다 그러면 고도 120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조대항함에 이제 미사일은 이렇게 있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주목할 만한 미사일이 뭐가 있냐? 물론 SM3, SM6가 있지만 이건 너무 주구장창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주목할 만한 미사일 중에 하나는 국산 함대지 탄도 유도탄입니다. 현무2C와 비슷한 스펙을 가질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유사시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하면 빠른 원접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제는 그거지. 킬체인을 구축을 하잖아.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해, 바다에서 먼저 쏴서 타격하겠다 이 소리인 거야. 그걸 왜 굳이 해군에서 하냐?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거는 그거 자체로 적에게 내 위치를 숨기는 것과 같아요. 모든 해군 함정은 실시간 회피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다른 점은 뭐냐? 이지스 시스템이 조금 더 개량이 됐다, 요거인데 가장 큰 개량점 중 하나는 탄도탄 요격이 되냐 안 되냐예요. SM3와 SM6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탄도탄을 추적 및 탐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격은 불가능했어요. 왜? 일단 첫 번째로 미사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베이스라인 7.1 시스템하고 SM3하고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 있어. 근데 정조대왕함은 탄도탄 추적은 물론이고 요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SM3, SM6를 운용하기 위해서 태어난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진체계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추진체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코게그 방식을 썼어요. 이건 뭐냐? 컴바인 가스터빈 가스터빈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 보면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죠.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회전을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비행기에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이랑 모델이 똑같아요. 가스터빈의 모델명이 LM2500인데 얘가 항공기용 엔진을 선박용 엔진으로 개량한 거거든? 비행기 엔진 4개가 이렇게 쭈루룩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저속이거나 경제 속도일 때는 가스터빈 2개만 돌려요. 아니면 1개만 돌려도 돼. 여기에도 이어지는 감속기를 내가 안 그려놨는데 하나만 돌려서 프로펠러 샤프트 2개 돌릴 수는 있어요. 여기 연결돼 있잖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순항 속도일 때는 가스터빈 하나가 프로펠러 샤프트랑 연결돼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고속이야. 30노트 이상의 속력이 필요해. 그러면 가스터빈 4개를 풀 가동해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일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서도 사용하고요. 가스터빈 4개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라서 부피 대비 높은 마력과 전력을 생산해요. 엔진룸의 크기는 똑같은데 디젤 엔진을 쓰는 것보다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게 훨씬 더 높은 마력과 그리고 시간당 전력 생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단점은 연료 소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전체가 미 해군 전체 연료 소모량의 40%일 정도로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100척인가? 120척인가? 있거든? 연료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미국도 등골이 휘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코그 레그 방식입니다. 자, 코그 레그 방식은 정조대항함에서 사용된 추진 체계예요. 2기는 발전을 하고요. 전기 모터로 추진을 해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내가 표현을 했는데 이 노란색은 전선이에요. 이 터빈을 돌려. 이 터빈을 막 돌려. 그러면은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 전기를 전동 모터에 연결을 시켜. 그럼 이 전동 모터가 돌아.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만 돌려. 그러면 전동 모터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전력은 함내에 필요한 전기로 써. 그러다가 이제 좀 전기가 필요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면 하나 더 돌려요. 그럼 두 개가 이제 전기를 대줘. 이것만으로 부족해. 여기에도 속도가 더 빨라져야 돼. 직결된 이제 가스터빈 있잖아요. 이 가스터빈도 돌려버려요. 얘네들도 직결돼 있다고는 돼 있는데 이 직결돼 있는 거에 자동차로 치면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어서 얘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가스터빈 두 개는 발전 전기모터를 추진하는데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두 개를 직결해서 추가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높은 연비와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면 하이브리드 차량 있잖아요. 그게 연비가 높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합 전기 추진으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숙련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거지, 요거 그냥 다 전기만 만들고 그 전기를 받아서 전동 모터를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니야. 미래의 모든 선박은 아마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기존 추진 방식보다 훨씬 정숙해요. 하이브리드 차 전기 모드일 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무슨 이점이 있냐? 대잠전 효율이 급상승합니다. 자, 다음 통합 소나체계입니다. 기존 소나체계는 송신과 수신이 별도였어. 내가 함수 소나로 들을 거야. 그럼 말하지 못해요. 내가 함수 소나로 말을 할 거야. 그럼 듣지를 못해. 입하고 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통합 소나체계는 뭐냐? 내가 말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조대항함부터는 가변 심도 소나라는 게 또 추가됐거든요. 얘도 이제 말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뭐냐? 원래는 함수 소나에서 저주파 음파를 빵 쏴요. 반향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반향음을 이 예인 소나가 들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얘가 말하면 얘가 듣는 거야. 이제는 얘도 말하면서 들을 수 있고 얘도 말하면서 들을 수 있고 얘도 말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단방향 교신이 아니라 양방향 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대항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비해서 탐지거리가 3배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통합 소나체계만으로 탐지거리가 3배가 향상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코그레그 방식은 정숙함, 대잠전 효율이 급상승한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보다 훨씬 더 탐지거리가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만 쓸 게 아니라 KDDX에도 들어갈 거야. 정조대왕급과 함께 작전을 해. 어떤 시너지가 나오냐? 이런 시너지가 나와요. 지금 장비들이 다 이제 양방향 교신이 가능하잖아. 여기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음파를 빡 쏴. 그럼 반향돼서 얘한테 갈 거 아니야. 그것도 수신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얘도 반사되는 걸로 해서 여기 위치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얘도 탐지하고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단 말이야. 잠수함의 위치를 훨씬 더 정교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전력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력화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의가 뭐냐? 자, 첫 번째로 탄도탄 경계 및 요격할 수 있는 구축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탄도탄을 경계만 할 수 있었지 요격할 수 있는 구축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함이 깡통함이라고 존나 억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적 및 요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도탄은 물론 적어도 인공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북한 놈의 새끼들이 요새 이제 또 인공위성으로 남한의 지역을 모두 보내 만에 막 이딴 쌉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 쌉소리 하다가 자꾸 도발하면은 요격을 할 수 있다. 그걸 굳이 이제 대외적으로 말을 안 하던데 요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KVLS-2를 운영합니다. 지금 KVLS-2에 함대지 탄도탄을 쏠 수 있다. 요것만 생각하고 화력 덕후 아니랄까봐 우와 역시 짱짱맨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KVLS-2에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 KVLS-2 자체가 미사일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일단 KVLS-2는 기존의 KVLS보다 1.8배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산 함대지 탄도미사일 정도만 있어요. 근데 다양한 국산 미사일들을 장비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조대항함이 단순히 이지스함이 하나 더 건조됐다 약간 요런 의미보다는 이지스함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이 국산 체계, 국산 미사일들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가장 이득 보는 배가 뭐다? KDDX다. 앞으로 나올 KDDX가 정조대항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농축된 에키스로 만들어질 게 KDDX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해군이 KDDX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훨씬 우수하면서 연비까지 생긴 추진 체계예요. 코게그 방식이 아까 말했듯이 연비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해군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운영 유지비가 높아요. 코그레그 방식을 사용하면은 일단은 운영 유지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미래 전자장비들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려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우려되는 점이 뭐냐? 제가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처음 사용해보는 추진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속기가 두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를 얼마나 맞춰주냐가 핵심입니다. 이거는 약간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저속일 때 전동 모터를 돌려. 힘이 더 필요해. 얘도 이제 직결해서 붙일 거야. 이 힘과 이 힘이 같이 나가. 입력이 두 개인데 출력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가스터빈 엔진의 출력 그 그래프하고 전동 모터의 출력 그래프가 달라요. 그러면 이 변속기에서 요거를 잘 믹싱해가지고 출력으로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감속기 여기 기술이 정말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코게그는 A가 들어가는데도 왜 그러면은 과거부터 썼냐? 요거는 가스터빈 엔진이 두 개가 같잖아. 출력 그래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기가 쉽다고. 얘네들은 묶기가 쉽다고. 근데 얘는 출력 형태가 다르잖아. 합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단계인 5를 쓴 거예요.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만 돌림,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만 돌림. 따로따로 씁니다. 따로따로 쓰는데도 결함투성입니다.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결함이 속출했단 말이야. 코드로그를 사용한 이유 자체도 코드레그보다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들기 쉽기 때문에 코드로그를 했는데도 결함이 터져버렸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결함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난이도가 어려운 코그레그를 처음 써보는데 과연 결함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간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조대왕함은 사실상 반쪽짜리 방공 구축함입니다. 보통 이제 반쪽짜리 방공 구축함이라고 하면 이순신급 구축함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냥 대공 미사일을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반만 갖고 다녀서 반쪽짜리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공 미사일은 SM2하고 SM6잖아. 그리고 탄도탄 방어와 위성은 SM3인 거고, 이 미사일들은 마크 41 VLS에만 있습니다. 이게 다 대공 미사일이지. 이 마크 41 VLS가 48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급은 몇 셀이냐? 세종대왕급은 80셀입니다. 그 80셀에 전부 다 SM2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48셀인데 SM2 미사일, SM6 미사일, SM3 미사일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공 전투를 다양하게는 할 수 있지만 올해는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 KVLS와 KVLS2에는 해군 빼고는 사실상 그럼 다 타격용이잖아. 사실상 이지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얘 사실 합동화력함 테스트베드 아니냐 이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정조대왕하면 우려되는 점은, 자, 첫 번째, 처음 사용해보는 추진체계라서 결함이 우려가 된다. 두 번째, 현재까지는 반쪽짜리 방공구축함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더 적은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 제 결론은 정조대왕함 자체는 차세대 이지스함이면서 차기 군함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돼요.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저도. 다만 지금 얘가 이지스함으로서의 본연의 작전을 하는 데에서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갉아먹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큰 문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모로 정조대왕함을 보면은 이 정조대왕함은 이 정조대왕함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얘로 인해서 나올 KDDX가 정말 기대된다. 1차로 기대됐던 건 충남함이었고요. 2차로 더 기대되게 하는 건 얘였어요. KDDX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잘 나온 군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되니까요. 멤버십 가입만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